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해설 저는 5부로 만납니다. 남궁민입니다. 자, 5부에서 우리는 화법과 작문을 1시간 안에 정리를 할 겁니다. 사실 이 수능시험의 화법과 작문이라는 것은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 수험 생활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화법과 작문, 문제풀이 요령들의 어떤 발산의 장이 되었어야 할 겁니다. 오랫동안 이제 뭐 개념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풀이 세트를 구조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빨리 정답만을 골라내는지를 이렇게 요령을 익혀서 그것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야 했을 거예요.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보통 국어시험에서 특히나 이제 선택 과목을 뒤쪽에 푸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쫓겨서 특히나 저쪽 뒤에 45번 문제 같은 데 가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볼 시간도 없이 그냥 답을 막 아무거나 소위 찍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라고 막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이라면 화법과 작문을 자기가 해오던 패턴대로 습관대로 연마해온 실력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해설 강의들은 보통 보면 이제 예비 수험생들도 많이 듣거든요. 예비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화법과 작문의 어떤 문제 패턴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 반드시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요령 있게 문제를 접근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눈을 뜨는 시간이 반드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구성, 이렇게 화법과 작문은 늘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문제 유형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때마다 조금씩 살짝 새롭거나 살짝 새로운 깊이의 어떤 난도를 보이거나 조금 더 신선한 함정을 파거나 이런 정도의 변화가 생기는 게 바로 화법과 작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문학이나 독서의 경우에는요, 지문 자체가 매번 갈리니까 주요 문제 유형들은 반복되어도 그것이 매번 거의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든단 말이야. 그런데 화법과 작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 반복되는 패턴들을 반드시 익혀놓자라는 얘기를 신신당부하면서 예비 수험생들에게는, 자, 오늘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했어요. 그래놓고 35번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방식 해가지고 선지 5개 나오는 방식이 35번 문제 전형적인 패턴으로 맨날 반복이 되죠. 그죠? 그럴 때 이 문제에 접근하려면 왼쪽에 있는 지문을 무조건 다 읽고 35, 36, 37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 맨 처음 인트로는 읽으라 그랬어요. 그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의 발표라고 그랬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동글동글입니다. 오늘은 식물이 살아가는 몇 가지 독특한 방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니 집중해 들어주세요. 라고 아주 심플한 인트로를 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35번 문제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식물들이 살아가는 몇 가지 독특한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어있는 발표인가 보다 라는 짐작을 가지고 이리로 들어가서, 자, 키워드들을 먼저 선정해야 되겠다. 그지? 체크 포인트.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청중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지까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맞고 요건 틀린다면 이거는 가장 적절한 것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 발표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해요. 자,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해야 되죠. 그죠? 자, 낯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보세요. 개념을 정의하면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는 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세요.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느냐? 체크 포인트. 그리고 그것이 청중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냐? 체크 포인트. 자, 질문을 던지냐? 그것이 배경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냐? 이건 다 체크 포인트란 말이야. 그런데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뒤에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라는 것은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체크할 수도 없고 사실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이것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요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발표 중간중간에 앞서 언급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내용을 만약에 요약하게 되면 대체로 주제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거의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여기처럼 뒷부분은 별로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같네요. 그죠? 자, 청중의 발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제시하며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럴 때 우리가 체크할 지점들이 1번과 2번이 말이야 같은 종류의 것이라는 사실을
누적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랑 이제 해설 때만 만나서 화법과 작문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다른 강의들, 예를 들면 뭐 개념 강의를 통해 가지고 화법 작문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같은 걸 배운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이런 사례들,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그리고 또 질문 뭐 이런 거, 청중과의 상호작용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시청각 매체의 활용, 이런 세 가지 종류가 바로 뭐 괄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이 활용됐니? 라는 것은 괄호를 빡 봐야지. 거기 고개를 저으며 라는 게 이 문단 중간쯤에 보면 있네요, 그죠? 고개를 저으며 비언어적 표현이 있어, 그지? 그런데 그게 청중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고. 자, 거기에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만한 게 뭐 굳이 따지자면 3문단 첫 줄 끝에도 보면 청중을 둘러보며 해당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괄호가 자료 제시를 제외하고는 지금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고개를 저으며가 있고 청중을 둘러보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언어적 표현은 그럼 있단 말이야, 그지? 몸짓, 또 뭐 손짓, 눈짓, 뭐 이런 거, 그지? 뭐 동작, 자세, 표정, 막 이런 거니까. 근데 그런 비언어적 표현이 활용됐는데 청중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꼭 본단 말이에요. 그럼 자, 고개를 저으면 다른 식물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어떤 가질 만한 의문점 혹은 질문을 들은 걸 수도 있을 텐데, 거기 질문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이라는 걸 명시한 괄호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청중이 오해할 만한 내용을 수정해주는 내용을 이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고개를 저으며라는 것은 뒤에서 부정할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동작이지, 그것이 청중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야. 맞죠? 그럼 두 번째, 자, 여기 괄호를 또 하나, 질문을 한다 그랬는데, 발표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 그랬는데요. 자, 그게 바로 3문단 첫 번째 줄에 있는 그겁니다. 보세요. 번식을 위해 곤충을 속이는 식물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 다음에 청중을 둘러보며 그랬죠? 자, 질문을 던졌어. 요것도 괄호를 통해서, 보통은 질문 던지고 나면 청중의 대답을 듣고 뭐 이런 게 따라오기 때문에 괄호를 조회해야 되는 종류의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 지금 방금 3문단의 첫 번째 줄, 번식을 위해 곤충을 속이는 식물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청중을 둘러보며 거의 모르시는군요 했으니까 그 질문을 던져서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그지? 그럼 답이 2번이에요. 그죠?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 그럼 봐요. 자, 고맙게도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내용을 요약하는 게 있냐든지, 또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냐든지, 이런 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괄호 같은 특정한 형식적인 사인을 통해 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제가 자주 쓰는 용어대로 하면 내용 의존도가 높은 선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굳이 읽어봐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종류의 선지들에 대한 판단, 확인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가장 적절한 거 하나를, 바로 괄호를 조회해보는 것만으로 정오 판단할 수 있는 두 개 선지 가운데 하나로 정답을 바로 찾아버렸단 말이지. 이해되셨어요? 나머지들은 사실 이게 실전이잖아. 그럼 나머지들은, 요것들은 조회해보지 않아도 된다. 자, 개념을 정의하는 게 사실 여기 읽어보면 개념 정의에 해당되는 게 딱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보충 설명을 굳이 하자면,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만약에 이걸 나중에 복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볼 경우에 정오 판단을 해본다면 이게 없는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뒷부분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정의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는가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없는 것 같으니까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4번은요, 내용을 요약하는 게 발표 중간중간에 막 나오는 건요, 자, 지금까지 이러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 거,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보통은. 근데 그런 사인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죠. 실제로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효용을 제시한다는 건요, 이게 효용이란 말은 쓸모잖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지? 그러니까 청중이 내가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나면 얻을 수 있는 효용, 쓸모, 그걸 제시하는 부분은 보통 발표의 맨 마지막 즈음에 나오겠죠. 아니면 맨 처음에 나올 수도 있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면 이러이런 데 쓸모가 있을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맨 끝에 얘기 다 끝나고 마무리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죠. 자, 지금 보면요, 화제를 전환한다 그러면 이게 중간쯤에 있어야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면 효용을 제시하면서 화제를 전환하는 거, 이 둘이 사실은 잘 어울리진 않아. 그치?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청중이 내 발표를 들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대한 건 맨 앞에 나오거나 맨 끝에 나오는 것. 주로 맨 끝에 나올 가능성이 맨 앞보다도 더 많은 그런 종류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 중간쯤에 나오는 화제를 전환한다에 어울리는 데의 이 매칭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맨 끝에 보세요. 식물이 살아가는 모습 신기하지 않나요? 제 발표가 여러분의 상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효용을 제시하긴 했는데 화제를 전환한 게 아니에요. 그죠? 발표를 마무리한 것이죠. 따라서 답을 2번으로 골라야 하는데요. 나머지 선지들에 대한 판단을 갈 필요도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경우 맨 처음 인트로만 빡 보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아 얘가 지금 무슨 상황에서 무슨 주제로 누구한테 발표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상황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핵심 되는 어떤 구들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그것에 가장 효율적인 판단,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부터 먼저 검색해 보는 것으로, 탐색해 보는 것으로 답을 쉽게 찾아나가는 요령을 반드시 익혔어야 하고, 그리고 아마 수능에서도 그것이 잘 발휘되었다고 한다면 35번의 화작의 첫 문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주지 않고 가장 적절한 것 최선답 형태로 줌으로써 난도를 낮춰주고자 했던 평가원의 배려를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36번 갑니다. 이 문제가 지금 보세요. 35번 요 말하기 방식 담화 분석이고요. 36번 자료 활용에 관한 겁니다. 37번 이게 듣기, 반응, 적절성 평가예요. 이게 353637이요. 늘 보아오던 그죠? 아주 미세한 변화는 있을지라도 항상 353637 자리에 수도 없이 봐오던 바로 그 패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미 이게 소재는 뭐 지금 식물의 뭐 생존 방식에 관한 거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뭐가 나올지 몰라도 이 353637이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세트가 그것은 화작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야 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36번 갑니다. 발표자가 발표에 활용한 자료의 목록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거는요. 이 문두 안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아오던 그 전형적인 36번 자리에 나오는 문두와 비교해 볼 때 큰 함정은 없어. 그지?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건 있어요. 뭐냐? 이게 보통 여태까지 많이 보아오던 패턴은 여기에 그림 들어가 있는 자료로 보통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3개 정도 보통은 준다. 그지? 어떤 때는 2개를 주기도 하고 막 이래요. 많아봤자 4개. 그지? 보통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3개 정도의 자료를 그림 자료로 주는데 이 경우는 다르죠. 5개. 그지? 그래서 보면 자료 제시, 자료 제시, 자료 제시, 자료 제시, 자료 제시가 자, 2문단 둘째 줄에 자료 제시 보이시죠? 그 다음에 2문단 중간쯤에 고개를 저으면 바로 아래에 있는 자료 제시가 있죠? 거기서 한 넉 줄 내려오면 자료 제시 또 있죠? 그 다음에 3문단 가가지고 셋째 줄에 자료 제시 있고요. 거기서 한 대여섯 줄 내려오면 자료 제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응되는 거예요. 보통 이 순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자 기억하면 첫 번째 자료 제시에 해당되는 거. 자, 이 문단의 둘째 줄에 있는 거. 그 앞뒤 맥락만으로 정오 판단을 해줘야 돼. 그지? 자, 보세요. 자, 이 식물은 특이하게도 잎도 줄기도 뿌리도 없이 꽃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만으로는 광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숙주인 덩굴 식물의 기생하여 양분을 흡수한답니다. 덩굴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전체가 꽃인데요. 막 이랬어요. 라플레시아가 덩굴 식물에 붙어 있는 사진 자료 기억. 그래서 선지 1번 보면 사진 속 식물이 숙주에 기생하여 양분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랬죠? 방금 읽은 그 괄호 밑에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하면 1번 선지는 기억에 대한 활용 계획으로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니은 자료 제시 요건데요. 수염 틸란드시아가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사진 자료 해가지고 니은 자리를 보면요. 이제 두 번째 자료 제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단의 가운데쯤에 중간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고개를 저으며 아까 나왔던 그 바로 뒤에 자료 제시. 이 식물은 파인애플과에 속하는 수염 틸란드시아인데요. 여기 이 부분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공기 뿌리랍니다. 땅속 뿌리가 없어 공기 뿌리를 이용하여 다른 식물에 붙어 살아가는 거죠. 뿌리가 땅속에 있는 게 아닌데 양분과 수분을 어떻게 얻을까요? 하고선 디귿에 해당되는 이 자료가 이어 또 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염 틸란드시아는 잎에 있는 비늘처럼 생긴 털을 통해 공기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얻는답니다 했거든요. 그럼 이제 2번, 3번 선지를 같이 판단할 수 있겠다. 방금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자, 니은은 사진 속 식물의 공기 뿌리가 하는 역할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죠? 그게 뭐냐면 땅속 뿌리가 없어 공기 뿌리를 이용해서 다른 식물에 붙어 살아가는 거다라는 그런 거에 관한 얘기를 니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니은 자료가 활용된 거죠. 그죠? 3번 선지 봅니다. 디귿은 사진 속 식물의 잎에 있는 털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활용됐다. 그지? 거기 뭐야? 잎에 있는 비늘처럼 생긴 털을 통해 공기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 털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 맞다. 그지? 자, 리을은요.
그 다음에 3문단의 셋째 줄에 가서의 자료 제시겠지? 자료 제시 보세요. 영상에서 계달의 잎 색깔이 달라지는 거 보셨나요? 계달의 잎은 꽃가루바지 기간에 흰색으로 변했다가 꽃이 수정되고 나면 원래 녹색으로 돌아옵니다. 계달의 꽃은 작고 잎에 가려져 있어 곤충들이 잘 볼 수 없는데요. 잎을 꽃처럼 보이게 해서 곤충을 유인하고 번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생존 전략이? 자, 꽃가루바지 기간인 때와 아닌 때의 계달애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리얼해 준 거야. 색깔이 달라지는 거 보셨죠? 막 이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그래 놓고 4번 선지 봅니다. 리얼은 동영상 속 식물의 꽃이 작고 잎에 가려져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활용됐대. 땡! 틀렸죠, 그죠? 자, 요거는 색깔이 꽃가루바지 기간인 때하고 아닌 때 흰색이었다가 녹색으로 바뀌는 그걸 동영상 자료로 보여줬어. 그러니까 사실 두 시기를 찍은 사진을 연결한 동영상 자료이겠죠. 뭐 계속 뭐 계절 내내 찍거나 이러진 않았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동영상 자료를 주어 놓고 그것은 뭐예요? 얘가 잎이 작고 꽃이 작고 잎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요런 어떤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게 꽃이 작고 잎에 가려져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 그 이유는 나온 게 없어요. 그지? 따라서 답을 4번으로 골라야 하겠습니다. 됐죠? 해바라기의 꽃송이 전체가 잘 드러나는 사진 자료 해가지고 리얼 자료에 보면요. 자료 제시. 여기 보이는 꽃송이가 하나의 꽃처럼 보이시죠? 사실 해바라기 꽃이 가운데 갈색 부분 아주 많은 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가장자리에 노란 꽃잎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하나가 꽃이랍니다. 작은 꽃들이 모여 커다란 꽃처럼 보이게 해서는 곤충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익숙한 꽃이었는데 그런지를 몰랐네. 그치?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자, 미음은 사진 속 식물의 꽃송이가, 그러니까 해바라기 꽃송이가 낱낱의 꽃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활용됐다. 딩동댕 됐죠? 결국엔 사실은 이 문제는 35번이나 37번에 비해서는 해당되는 자료들의 주변 인근 정보를 탐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요,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것도 이제 신유형이라면 신유형이지. 그러니까 최근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5개의 자료를 물고 있음으로 해서 사실 지금 봤듯이 해당되는 괄호 자료 제시라는 것에 주로 직후에 오는 정보들을 훑어보는 것으로 정호 판단을 해야 하니 5개나 되니까 지금 2문단, 3문단에 거의 대부분을 잡아먹을 만큼을 조회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그만큼 이게 뭐 난도가 매우 높았다기보다는 시간을 쓰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화작에 점수를 낮추는 데 활용되는 기법, 평가원의 어떤 출제 방법이라는 사실을 뭐 이러저런 경험을 통해서 수험생들은 알고 경험을 했을 테고 예비 수험생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 있을 수능 시험에도 이런 방법이 사용될 거라는 걸 이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접근과 해결의 어떤 방법, 요령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해당되는 괄호의 자료 제시 그것의 순서대로 인근 정보만을 조회하는 방식을 전략으로 택해야 한다는 점은 뭐 변함없습니다. 됐죠? 자, 37번 이른바 고향을 떠난 문제, 곧더문이라고 부르는 문제, 그죠? 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자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요즘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한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보통은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어떤 때는 보통은 학생 1, 2, 3 정도가 각자 서로 엮여 있지 않은 발화들을 했었어. 그지?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한두 문장 정도의 할 말들을 하는 것으로 각각 개별적인 반응들을 제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평가원이 이렇게 서로 엮여 있는 학생 1과 2가 서로 대화를 하는 듯한 담화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자면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신유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발표에 나온 라플레시아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 그 꽃은 심한 악취를 풍겨서 파리를 유인하는데 번식을 위해서 그런 거래 라고 했어요. 선지 1번 볼까요?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그쵸?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 그 내용을 떠올렸으니까 딩동댕 좋았어. 학생 2가 이제 그래? 1m나 되는 큰 꽃이 악취를 풍기면 엄청나겠는걸? 근데 수염 틸란드시아는 다른 식물에 기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라고 2번 선지 봅니다.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상대에게 확인하고 있다. 요게 그거 아닙니까?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학생 1의 의문에 대해 학생 2는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자, 지금 보세요. 여기에 의문 없었어. 자, 아니라는 거지 했더니 얘가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걸 봅시다. 응, 맞아. 나는 수염 핀란드시아가 어떻게 번식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어. 라고 얘기했지. 얘가 무슨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잖아. 따라서 3번은 학생이 요 2번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없어. 그런 내용이. 그지? 그 다음 학생 2는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자, 요 학생 1이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학생 2가 어쨌다 하는 것은 자동으로 틀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을 3번으로 골라야 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학생 1과 2는 모두 발표에서 궁금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얘가 아쉬웠다. 그랬죠? 그랬더니 얘도 더 좋았을 텐데 라고요. 나도 그랬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했으니까 둘 다 아쉬움을 표했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학생 1과 달리 학생 2는 발표 내용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고 했다. 그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향을 떠난 문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발표 내용의 지문을 굳이 꼼꼼하게 읽지 않더라도 요 내용과 각각의 내용들과 선지 사이의 정합만 여부만 그 정합 여부만 판단하면 답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보세요. 자, 2가지 스타일의 학생을 생각해 봅시다. 자, 다음은 학생의 발표에다 물음에답하시오 해가지고 1문답부터 쭉 4문답까지 쭉 다 읽은 다음에 3호, 36, 37을 순서대로 푸는 학생. 그래도 풀릴 겁니다. 근데 3호, 37은 거의 지문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보고 37번의 경우에는 지문을 아예 뭐 엮여 있는 게 아니니까 요 보기의 내용과 선지 사이의 정합 여부만 판단하고 그다음 36번만 요번의 경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억, 니은, 리을, 미음으로 5개라서 조금 번거롭긴 했으나 그래서 꽤 많은 부분을 조회해야 되는 스타일로 나오긴 했으나 어쨌든 그 괄호에 자료 제시되어 있는 그 괄호가 지시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인 매체 자료의 활용, 시청각 매체 자료 활용에 관련된 내용, 인근 정보만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정답을 최대한 빨리 고르는 이런 요령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B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A 학생보다 B 학생이 훨씬 더 화작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정답만을 골라낼 확률이 높은 요령 있는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화작의 키워드는 뭐다? 요령이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법 단독 세트가 끝나고 나면 전형적으로 38에서 42번 이렇게 화작 이른바 통합 세트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게 총 5문제짜리 빅 세트인데요. 이 5문제 중에 3839는 앞쪽 화법, 그 다음에 4142번은 뒤쪽 작문 문제, 그리고 한가운데에 있는 40번 문제가 바로 그야말로 진정한 화법과 작문의 통합 문제. 그렇게 출제가 되죠. 그죠? 지금 이 문제도요 보세요. 38번 이거는요 화법 문제예요. 39번 화법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회의한 내용 그걸 이제 정리한 내용이니까요. 근데 40번에 가면 자, 나 장문에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이제 가에서 화법에서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어떤 연결고리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서 이게 화작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고 제일 복잡하고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선지 구성이 제일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화법과 작문 지금 예비 수험생들은 잘 들으세요. 40번 문제를 덤벙대고 풀지 말고요. 면밀하게 꼼꼼하게 잘 풀어야 됩니다. 보통 제일 어려운 문제가 40번 문제 그리고 45번 문제예요. 참고 삼아 작년에 수능에서 화작 선택자들의 경우 오답률 1위와 2위가 바로 45번 문제, 40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독서보다도 더 많이 틀린 문제, 어지간한 독서 문제들보다 더 많이 틀린 문제가 바로 이 화작에서 나왔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문제들에 익숙해 있지 않았고 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문제들인데다가 그리고 시간의 앞쪽에서 특히나 독서랑 문학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만큼 어려울 경우에 화작이 더 쫓기게 되는 거야 보통. 그러니까 보통과 비슷한 일반 평상시와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특히 40번 45번 문제에서 많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40번을 오늘 수험생들의 경우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41번 요거 작문이죠. 그죠? 42번 작문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화법 둘 앞에 작문 둘 뒤에 그 다음에 한가운데 40번 문제로 화작 진정한 통합.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가봅니다.
요건 대화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대화인데 39번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로는 회의야, 그지? 얘네들이 서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의 대표가 건의문, 교장 선생님한테 건의문을 씁니다. 이건 장문이에요. 이건 화법, 이건 장문이죠, 그죠? 화법과 장문이 얽혀 있는 통합 세트입니다, 그지? 자, 그럼 그랬을 때 이제 가의 기억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혹시 화작의 개념 공부를 저랑 함께 한 사람이라면 이런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야. 이걸 제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길잡이 문제다.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판단은요. 사실 화작 문제 중에서도 제일 쉬운 축에 속해. 이 문제 유형은. 그런데 이 문제의 쓸모는 여러분을 틀리게 하는데 이 문제의 쓸모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맞춰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성적을 받겠다. 여기에 이 문제의 효용이 있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은 꾀를 부리는 사람은 뭐냐면 이 문제가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자, 보통 뭐 한 군데 다닥다닥 붙어 있지는 않은 지금도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좀 골고루 퍼져가지고 가 전체에 비교적 퍼져 있는 셈이죠. 보통 이렇게 냅니다. 근데 그렇게 내다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정오 판단을 먼저 뼈대를 삼아서 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 담화의 흐름이 대충 눈에 잡힌단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얘네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봅니다. 얘들아, 어제 뉴스 봤어? 인근에 있는 동글동글고가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교가 가사를 바꿨다고 하더라. 처음에 인트로니까 봅시다. 처음 들어보는데 교가 가사를 왜 바꾼 거야? 기억. 상대가 언급한 내용. 동글동글고등학교가 교가 가사를 바꿨다더라. 에 대해 관련 정보를 요청. 왜 그런 거야? 이유를 요청하는 거죠. 그죠? 이유에 관한 정보를. 그치? 그러니까 이거 기억됐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하겠지. 그지? 그리고 거기에는 A라고 이따가 우리가 볼 만한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 근데 그랬더니 니은 맞아. 등교할 때 교훈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가 바꾼 인근 학교의 얘기였는데 이번엔 교훈 이야기, 자기네 학교 교훈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됐나 봐. 자, 상대 생각에 수긍한 후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자, 상대 생각에 수긍하는 게 뭐예요? 맞아 라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뭐? 교훈을 보면, 등교할 때 교훈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 맞지? 오케이? 됐어? 쉽다고. 보통 한 문장에다 밑줄 그어놓은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선지 5개를 정오 판단하는 건 매우 단순한 아주 상식적인 차원의 그런 선지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대충 대화의 담화의 흐름을 잡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이 문제의 쓸모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자, 디귿 나는 우리 학교 교훈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꿔야 하는 이유에 관한 얘기를 거기 사이에서 했을 거 아니겠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론하면서 해당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상대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인식은 우리 학교 교훈이 괜찮다였는데 듣고 보니까 너희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바꿔야 되겠다. 우리도 교훈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그다음에 그럼 이제 밑으로 갑니다. 뭐 동문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랬더니 학생 3번입니다. 그러니까 동문 선배들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할 것 같아. 리을 교훈 변경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 라고 했어요. 자, 상대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문제를 이게 무슨 문제 제기야. 그리고 바로 앞에 한 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왜? 그 앞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C에 해당되는 거. 맞아. 교훈을 바꾸는 일도 교과를 바꾸는 것만큼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대안 제시야. 말도 안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이에요. 됐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얘기하는 거 쭉 이제 안건을 올리자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 다음에 쭉 이제 뭐 하자 뭐 교훈도 제안 받아보자. 미음 갑니다. 교훈을 미리 제안 받으면 교훈 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 그 내용은 빼는 게 어때? 라고 했어. 그러면 상대의 생각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거 맞죠? 됐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구나 하는 대충의 흐름이 잡혔단 말이야. 정답도 하나 골랐고요. 한 문제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회의의 여기 대화로 표현되고 있는 실제로는 이제 회의 역할을 하는 애들, 이 아이들의 담화가 어떤 내용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봤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랬을 때 다음 학생 3이 학생회 회의를 준비하면서 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의 일부이다. 메모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교훈 변경에 관한 건이야. 자, 배경. 동글고는 어쩌고저쩌고 시대 맞지 않는 교과서 바꿈. 우리도 교훈 변경을 논의하면 좋을 듯함. 있었죠? 됐네?
그다음에 우리 학교 교훈도 특정 역할만이 부각되고 있음 많은 학생들이 교훈에 공감하기 어려움. 그런데 그게 아까 예를 들면 자 거기 그 니은 바로 밑에 부분 보세요. 그런 부분 내가 마음이 불편하더라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이 있지? 맞네요. 그지? 자 동문에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 거기 나오는 거 아까 잠깐 구경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동문 선배들의 의견을 비롯한 여러 의견을 경청해야 함. 그게 이제 동문 우리도 그래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그지? 그러니까 동문 선배들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할 것 같아라고 리을 바로 앞에 아까 우리가 봤던 데 있었단 말이야. 됐죠? 자 우리가 할 일 교훈 변경 추진 여부를 학생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해가지고 다른 학교 사례를 찾아서 공유해야 함 그랬는데요. 자 예를 들면 거기 D 바로 위에요. 나는 다른 학교의 사례를 더 찾아서 회의 때 공유할게 했으니까 요거 맞아요. 그지? 근데 학생회 회의 전에 동문 선배들의 의견 수렴하기는 동문 선배들의 의견 수렴하기는 여기와 관련해서 있어야 하긴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학생회 회의 전에인지 아닌지는 판단의 여지가 담겨 있는 대목이란 말이야. 저 어구는 그죠? 그러니까 교훈 변경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해야 함. 요거 엮여 있는 요 내용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미음 뒷부분 그러니까 즉 이제 요 우리 시험지에서 오른쪽 단 맨 위에 볼게요. 그게 낫겠다. 교훈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고 교훈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으면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건의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봐. 나의 건의문 학교에다 건의한다.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하면서 건의문을 쓴 나의 글은요. 조사를 해봤더니 학생들이 교훈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으로 나 글을 쓰는 이 상황 설정이 그렇게 된 거야. 그지? 얘네들은 아직까지 바로 건의문을 쓰기 위한 게 아니거든.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루어 보게 그걸 이제 이제 안건 상정을 위한 준비를 하는 회의인 거고요. 그러니까 학생 2번입니다. 그래 그것과 함께 동문 선배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도 부탁해보자 우리 잘해보자 했으니까 동문 선배들의 의견을 모으자라는 것은 학교에 건의할 때 함께 할 즉 학생회 회의 이후에 여기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으로 건의할 때 해야 될 문제야. 그러니까 학생회 회의 전에 라고 하면 틀렸단 말이죠. 답은 5번입니다. 별로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치? 왜냐하면 이렇게 미세한 부분에서 함정을 파가지고 요 말이 틀리느냐 맞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화작의 전형적인 함정 파기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 정보를 뭐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더라도 내용의 흐름을 잘 장악하면 어디에서 그것을 조회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답을 5번으로 확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비 수험생들에게는 지금 해설하고 있는 이 오늘 치러진 이 수능 시험의 경우도 말하자면 기출을 분석하는 그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이전 사례들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원이 이 화작 문제에서 함정을 파고 그래서 이제 부적절한 선지의 내용을 구성하는지를 알아두는 사례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40번 문제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화작 통합이고 제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선지가 제일 복잡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지 보세요. 지금 얼마나 길고 복잡합니까? 선지 생긴 것도 그지? 자 일단 이 문제는 보통 세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엔 익숙해져야 됩니다. 뭐냐 보세요. 다음은 나를 쓸 때 계획한 내용 전개 과정이다. 그러니까 나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지. 예상 독자 및 인사말 제시, 관련 사례 제시, 문제 상황 제시, 건의 내용 및 근거 제시, 기대 효과 제시, 건의 내용 재확인 및 마무리 인사. 근데 이건요 지금 요 나 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작에서 여러분이 이제 헌법과 장문 교과서에서 사실은 장문 관련해서 이제 주장을 담은 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한 종류인 건의문이라는 것이 보통 이런 흐름으로 내용이 구성이 됩니다. 매우 일반적인 구성이란 말이야. 알겠죠? 이 글도 지금 그렇게 쓰여진 거죠. 그죠? 자, 그래 놓고 보세요. 계획한 전개 과정이다. 가의 A, B, C, D, E 묶어 놓은 게 있잖아. 각각의 말들, 그지? 그것이 A, B, C, D, E가 가에서 말을 고려하여 가나다라마를 고려하여 나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그지? 이건 전제야. 일종의 가정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랍니다. 고맙게도 부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쉬울 수 있어. 반드시 쉽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제 확 틀어버린 일종의 좀
과하게 티가 나는 헛소리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조금 도와주는 거잖아. 편의를 좀 봐주는 거잖아. 그지? 자, 봅니다. 요 가와 관련된 거 한번 봅시다. 예상 독자 및 인사말 제시인데 그게 이제 그 나글의 첫 부분에 해당되겠죠.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의 대표 안세모세모입니다. 늘 학교 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쓰신 교장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인사말을 제시했어요. 그랬죠? 선지 1번 봅니다. 동글동글고의 예전 교가 가사에 담긴 요거는 지금 나에 관한 내용이고 5번 선지를 봐야 되겠네요. 자, 교훈 변경을 학교에 건의하자는 이의 내용은 가를 고려하여, 그지? 나에서 교장 선생님을 예상 독자로 하여 지역 학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로 반영되어 있다 그랬는데, 자, 이의 내용 보세요. 자, 교훈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고 교훈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으면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건의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했어.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예상 독자로 한 이 글을 쓰게 된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건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1문단에서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요런 여기 이제 가가 1문단 흐름으로 보면 이게 1문단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치? 예상 독자 및 인사말 제시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가를 고려하여 그 다음에 여기 나 글에서 교장 선생님을 예상 독자로 해서 근데 그게 지역 학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이 글에 있는가? 찾아보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적절한 선지로 맞는 진술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예를 들면 이의 내용 우리가 뭐 의견이 많으면 바탕으로 학교에 건의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것하고 현재 나 글에서 1문단에 해당되는 요거에는 그런 내용, 건의의 내용 같은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됐죠? 자, 여기 나 관련 사례 제시에 관련된 거 1번 선지 봅니다. 동글동글고의 예전 교과 가사에 담긴 가치의 중요도가 지금은 달라졌다는 A의 내용. A의 부분 보면 그 동글동글고의 그 교과 가사 달라진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개교 당시에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으니 바꾼 거구나. 근데 비슷한 시기에 개교한 우리 학교 교훈도 문제가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 즉 거기에 나오는 씩씩한 권하여 청년 일꾼이여 같은 60년 전에 당시의 사회적인 필요나 가치관의 그 반영인 노래 가사를 교과 가사를 바꾼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야. 자, 그럼 지금 달라졌다는 A의 내용은 그럼 A에 대한 내용으로 맞아. 나를 고려하여 자 관련 사례 제시를 고려하여 나에서 학생들의 삶이 예전보다 행복해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이 글은 이 건의의 글은 뭐예요? 이 학교가 그러했듯이 교가 바꾸었듯이 우리 학교도 교훈이 요즘 시대와 뭐 현재와 미래의 학생들의 삶에 필요한 가치하고 관련되지 않으니까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다. 그거 바꾸면 이러저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꼭 바꾸게 해주세요. 이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2번 선지도 맞을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1번 선지도 맞을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삶이 예전보다 행복해졌음을 강조한다. 이게 지금 이 글의 전체 내용, 주제, 글의 내용 흐름과 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리고 엔드 보세요. 자, 이 문단에서 최근 마름모 방송 뉴스에 따르면 인근 학교인 동글고가 학교 구성원에게 노력 끝에 교과가사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사례를 제시하는 거야, 그지? 근데 동글고의 변경 내 교과가사는 이전과 달리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한 삶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동글고와 같이 우리 학교에서도 교훈을 바꾸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한 삶을 강조한다 라는 얘기, 새로 바뀐 가사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지금 얘기처럼 자, 학생들의 삶이 예전보다 행복해졌음을 강조한다. 이건 뭐 비슷해 보이지만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그죠? 말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봐, 이런 식으로 뭐가 비슷한 말을 갖다 섞어 놓으니까 판단의 지점들이 되게 여러 군데이고 복잡하게 꼬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그래도 시간이 막 쫓기는 시험 상황에서 정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3번 교과보다 교훈을 바꾸기 어렵다는 C의 내용은 그런데 C를 봅시다. 맞아, 교훈을 바꾸는 일도 교과를 바꾸는 것만큼 어려울 것 같아. 아니, 봐봐. 교훈을 바꾸는 일도 교과를 바꾸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지. 3번 선지처럼 교과보다 교훈을 바꾸기 어렵다는 C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했나요, C가? 아니야. 거기서부터 틀렸어. 그러니까 뒷부분을 정오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3번 선지는 고맙게도 앞부분에서 C의 내용 자체에 대한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 그지? 뒷부분도 사실은 새로운 교훈을 제안받아 달라는 건의 내용에 그런 거 없어요, 그지? 따라서 3번도
3번은 완전히 틀린 게 됩니다. 5번 볼까? 교훈 변경을 학교에 건의하자는 이의 내용. 아까 우리 봤지만 저 뭐죠? 그 가의 내용 고려하는 것으로 5번 선지가 틀렸다는 거 아까 우리 봤어요. 4번 선지만 남았는데 학생들의 의견 조사를 제안한 D의 내용. D에 보니까요. 조합 회의에서 통과되면 교훈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보자. 설문조사라는 배경도 같이 안내하면 좋겠어.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 조사, 설문조사를 제안한 D의 내용은 라를 고려하여, 라가 뭐냐면 건의 내용 및 근거 제시입니다. 나에서 교훈을 변경해달라는 건의 내용에 대한 근거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반영되었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요. 자, 4문단에 보면 나 글의 4문단에 보면 맨 끝에 그랬어. 교장선생님들 알고 계시듯이 학생에서 설문조사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교생의 91.8%가 교훈 변경에 찬성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는 이미 교훈 변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 내용의 근거, 교훈을 바꿔달라. 그것의 근거를 설문조사 결과로 제시한 거니까 4번 선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이걸 지금 말로 설명하는데도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일단 솔직히 얘기하면 짜증부터 나는 문제일 거야. 그치? 어우, 시간이 쫓기는데 이걸 언제 판단하고 있어? 에이씨. 그러나 해야 돼. 그렇죠? 제한된 시간 안에 어쨌든 정오 판단해야 된다.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골라내야 된다. 선지가 매우 복잡하게 여러 군데를 자 보세요. 기호의 종류만 해도요. 지금 자 이렇게 가, 나, 담화, 저기 화법 대본과 학생의 건의문 초고에 해당되는 가나 건의문에 해당되는 가와 나로 이 괄호 가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A, B, C, D로 묶어놓은 가 안에서의 내용들 발화에 해당되는 A, B, C, D, E도 있죠. 거기다가 여기 가, 나, 다, 라, 마 원문자도 있죠. 세 종류의 기호가 막 섞여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입니다. 이걸 면밀히 빨리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문제고 사실 화작 중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걸려 넘어지는 복잡한 문제에 해당된다. 주의하자. 꼭 주의하자. 어려운 문제인 건 맞지만 화작에서 결국 이런 문제를 틀리고 집에 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좀 더 앞에서 시간 절약하고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풀어가지고 이 문제도 틀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45번도 마찬가지. 자, 41번 갑니다. 나의 이제 41번부터는 41, 42는 장문 문제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나의 범의 1문단. 저는 학생회 대표 안세모세모입니다.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의의 주체를 제시했다. 딩동댕. 오케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38번 문제가 이 문제의 뭐 같다 그랬어?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 생긴 게 똑같이 생겼네. 얘도 길잡이 문제다. 사실 화법이냐 장문이냐의 종류만 다르지 38번 문제와 41번 문제는 문제 유형이 같은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난도도 뭐 큰 차이가 없고요. 그지? 그래서 자, 글의 특성. 이게 글이 뭔데요? 건의문이야. 그러니까 건의의 주체. 저는 누구다라는 걸 밝혔다라는 거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 봅니다. 인근 샘선방송 뉴스에 따르면 인근 학교인 동글동글고가 학교 구성원의 노력 끝에 교과 가사를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출처를 제시했어. 보통 출처를 제시하잖아? 그럼 신뢰성이 높아져요. 그지? 그러니까 물론 그 출처는 좀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하긴 해요. 말은 뭐 방송 뉴스라고 했으니까 방송 뉴스면은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 믿을 만한 공신력이 있는 매체의 어떤 그 정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자, C로 갑니다. 교훈은 학교의 이념을 표현하지만 단순히 표현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네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 이게 무슨 반론을 제시한 겁니까? 그죠? 3번입니다. 자, 반론을 제시하는 경우는요. 자, 보통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뭔가 어떤 요구를 하고 뭔가 설득의 내용을 담았을 경우 이 내용, 나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어떤 논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걸 미리 자기가 제시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게 지금 이런 거의 효용이야. 근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그 내용이 아니잖아. 그렇죠? 뭐라 그럴까? 교훈이 지니고 있는 보다 심오한 가치가 있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표현이지 말하자면. 그죠? 자, D는요. 구성원 모두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표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고 교훈이라는 거.
우리 학교 공동체의.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을 제시한 거죠. 자,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서. 오케이? 좋았어. 맞네. 그 다음에 자, 2에 가세요. 학교에서는 교직원, 동문 선배, 학부모에게 교훈 변경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과정을 제시했어요. 뭐 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 즉 건의 내용이라는 건 교훈 변경인데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 이러저러한 그걸 2에서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건의를 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5번은 맞네요. 그럼 답을 3번으로 골랐네. 자, 선생님, 그러면 이게 아까 38번과 41번이 지금 이게 두 개의 문제 유형이 똑같다고 했는데요. 아까 이게 38번의 경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좀 골고루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A, B, C, D가 좀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앞쪽에 몰려 있네요. 왜 5문단에 6문단에는 A, B, C, D 기호를 안 달았죠? 역할이 다르니까. 여기는 다른 섹터야. 왠지 알아요? 자, 42번 갑니다. 다음은 나의 5문단 초고와 그에 대한 친구의 조언이다. 그러니까 지금 4문단까지 해서 요 41번 선지가 다 배치를 하는 게 마무리가 됐고 5문단은 A, B, C, D, E와 별개로 얘는 따로 단독의 한 문제를 담당하는 문단이야. 출제자가 그렇게 역할을 따로 맡겼어. 이해됐습니까? 이런 구조까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사실은. 자, 그런데 5문단 초고와 그에 대한 친구의 조언이다. 이게 초고였어. 이게 before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5문단이 after야.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 거 보세요. 자, 우리 학교의 교훈 변경은 교훈을 바꾸고 싶은 다른 학교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학생들이 교육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는 5문단의 맨 끝에 있는 두 개의 문장에만 해당되네요. 그러면 요 앞에 뭔가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게 지금 after야. 현재의 나 지문 안에 있는 5문단이라고. 그럼 보세요. 5문단 초고는 기대 효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글의 흐름을 고려해 뭘 추가하면 어때? 라는 거니까 요 앞에 들어간 바로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뭐에 가장 적합한가, 가장 적절한가를 판단하면 금방 풀리거든요. 자, 보세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훈을 받으면 교훈을 느꼈다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노력을 교훈을 바꿔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과정에서 학생들은 물론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각경하시면 애교심 긍지가 높아질 거고 그지? 그럼 봐요. 이게 여기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 하나는 뭐겠어? 1번이 답이겠죠. 학교 구성원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추가하면 어때? 라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겠지. 왜냐? 이거 봐요. 다른 학교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야.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제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얘기도 뒷부분에 남아있는 게 여전히 있긴 하지만 원래도 이제 초고에도 있긴 있었지만 자, 다른 학교 얘기 말고 더 중요한 다른 얘기 지금 추가된 여기에는 우리 학교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요것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추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답을 1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 오케이? 보세요. 어때?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세트는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 빅 세트, 화작 통합 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보고 전체적으로 이 구성을 다시 한번 잘 눈여겨봐야 돼. 자, 가는 대화가 보통은 이렇게 회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나만 하는 얘기 그냥 일종의 환담 이런 거에 해당되는 그런 그 말들 그냥 평이한 말들 그런 걸로 보통 제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관심사, 뭐 일상적인 이야기, 뭐 안부를 묻고 이런 대화를 시험에 내지는 않는단 말이야. 보통은 이렇게 뭐 학생회 구성원이든지 뭐 교지 편집부 아이들인지 뭐 이런 애들이 보통 동아리 아이들인지 이런 애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 토의의 과정을 제시를 하고 나서 이걸 이제 대화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다음 나에다가 지금처럼 어떤 문종 하나를 선택해. 그지? 뭐 교지에다가 뭐 학생들한테 뭐 논설문을 써가지고 싣는다든지 또 뭐 무슨 행사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쓴다든지 여기서처럼 교장 선생님이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뭐 누구한테 건의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쓴다든지 그지? 뭐 시장님한테나 누구한테나 이렇게 뭘 쓴다 그런 경우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38, 39번 화법 단독 문제 41, 42번 작문 단독 문제 그리고 40번이 가운데에서 무게중심 딱 잡는
제일 복잡한 기호의 종류도 3개나 사용되는 화법과 작문의 진정한 통합 문제. 그렇죠? 그렇게 구성되니까 잘 알고 요령껏 가만 보고 3839 풀고 나만 보고 4141을 푼 다음에 마지막으로 40번 문제를 푸는 방식의 전략을 자기가 습득해 놓는 것도, 그리고 그걸 자기의 습관으로 삼아 놓는 것도 매우 좋은 요령, 전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뭐가 남았는가 하면 작문 단독 세트로 43, 44, 45 세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43, 44, 45는요. 다음은 장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의 일부이다 해가지고 여기 장문 상황이 나와 있어요. 초고는 다 읽을 필요 없지만 장문 상황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자, 장문 상황은요. 우리가 보통 개념에서 공부하는 장문 상황은 뭐가 있어요? 글을 쓰는 목적, 장문의 목적, 글의 목적, 그 다음에 예상, 독자, 그 다음에 글의 주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3가지고 하나를 만약에 더 한다면 뭐? 글을 실을 매체. 요런 그 요소들을 물고 있는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다 보면 선지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하나 더 하기 위해서 하나 더 한다면 글의 종류, 문종. 그죠? 이렇게 5가지를, 이거 3개는 반드시 기본이라서, 그 다음에 요 2가지까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이 문제의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는 장문의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장문 상황을 이렇게 항목별로 이른바 뭐 소위 우리가 개조식 이렇게 얘기하는 글의 목적 땡땡 뭐뭐뭐 예상 독자 땡땡 뭐뭐뭐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뭐랄까 문장 비슷한 진술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거를 최대한 발굴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자. 환경의 날을 맞아 장문의 계기가 됐네, 그지? 자, 교지에 그랬으니까 이게 뭐야? 매체야. 맞죠? 그럼 사실은 여기에 지금 누가 예상 독자가 되는지도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밝혀진 셈이라고 봐야죠. 왜? 교지에 실을 글이라는 것은 예상 독자가 누구야? 기본적으로는 학생. 그리고 선생님도 물론. 그리고 또 뭐 물론 그 교지가 다른 인근의 학교의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 예상 독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학부모님일 수도 있죠. 근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학교 학생. 기본적으로는. 그지? 어쨌든 이 매체가 그렇다. 그리고 예상 독자도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대략의 범위는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단서가 된다, 여기. 또 하나,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해 알리는 글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게 뭐다라는 게 글의 주제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알리는 글이라는 게 글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해됐지? 이게 뭐라는 얘기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지?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잘 봐. 장문이 지금 3842 세트에서 나의 지문으로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345에 글 하나 제시됐죠. 보통 이렇게 뭐 초고가 됐든 뭐가 됐든 학생의 글이 주로 학생의 글인데 글이 2개가 나와요. 그지? 보통은 그렇죠. 이런 기본 세팅일 경우에. 그런데 그럴 때 대개의 경우 글의 목적을 서로 살짝 다르게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어떤 글의 목적에 따른 글의 종류를 보다 좀 더 다양하게 한 시험 안에서 다루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나 글이요. 건의문이라는 건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었잖아. 근데 이건 뭐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 오케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 화법 장문 통합 세트에다가 나 글이 예를 들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무슨 안내문이야. 거기엔 주장이 안 담겨. 정보만을 담아놓은 글이야. 그걸 써. 그래놓고 이 뒷부분 장문 단독 세트에서는 논설문을 쓴다고. 예를 들면 교재에다가 지속가능 항공유의 뭐 기술 개발을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을
그건 교지랑은 잘 안 어울리긴 하는구나. 뭐 여기 이제 문제에 있는 기본 세팅 같은 것들을 활용하자면 학생들이 지속가능 항공유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걸 학생들 차원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주장을 담은 글로 뭐 예를 들어 설득을 목적하는 글, 그래서 논설문을 만약에 싣는다고 한다면 자 앞에가 정보 전달을 목적, 뒤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 이렇게 보통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정보 전달 목적과 설득 목적이 장문 두 개의 세트에 좀 하나씩 번갈아 등장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세팅입니다. 때로는 둘 다 정보 전달, 혹은 둘 다 설득, 뭐 혹은 하나는 정보 전달 아니면 설득이고 하나는 그냥 정서 표현 이런 걸로 제시되기도 해요. 그 경우가 바로 이렇게 글의 목적을 이제 다양하게 배치를 하는 출제진들의 어떤 그 배합과 조화의 배려, 고려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를테면 전략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장문의 어떤 유형들을 공부할 때 글의 종류를 정보 전달의 유형, 그걸 목적으로 하는 글의 유형, 그 다음에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특히나 수특, 수완 같은 거 학습할 때 그런 두 종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이런 학습의 전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됐죠? 자, 다시 지속가능 항공유에 대한 설명문을 쉽게 얘기하면 그걸 교재에다 싣는다. 이게 지금 장문 세팅이야. 됐죠? 자, 43번 문제 봅니다. 학생이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이 학생의 초고가 바로 좀 전에 봤던 장문 상황 바로 아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6문단까지로 제시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맨 앞에 봤던 35번 문제 같은 생각해 볼까? 그거는 발표 단독 그 화법 단독 지문에서 첫 번째 문제로 말하기 방식을 물었어. 이건 뭐야? 글쓰기 방식을 물었어. 그치? 말하자면 이제 독서로 치면 말이야 논지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 같은 그런 문제라고. 그럼 봐요. 지속 가능 항공유를 이제 저게 중심 화제인데 그지? 기존 항공유와 대비하여 서술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 지속 가능 항공유의 생산 과정을 단계적으로 서술했다. 이게 2번이고요. 3번 지속 가능 항공유의 장단점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가 장단점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고 묻고 답하는 방식이냐 그걸 제시한 장단점을 제시하는 방식이 함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 항공유의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것도요 시기별로 서술했느냐. 오케이? 이해됐죠? 자, 5번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할 때 경제적 효과를 국가별로 분석했냐. 됐지? 그럼 보세요. 요게 이제 1번, 2번 선제, 물론 이것도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생산 과정을 단계적으로 서술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아까 두 가지 포인트다라고 생각 안 했던 게 뭐냐면 생산 과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계적인 서술이겠지. 그지? 근데 이 경우는 약간 다르죠. 장단점을 묻고 답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장단점은 제시될 수 있는데, 그지?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시기별로가 아니더라도 제시할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들을 묶어놓은 선지로 3번, 4번, 5번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이게 이제 확률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이거를 이제 섣불리 그냥 함부로 무조건 대입하면 안 됩니다. 가장 적절한 건데, 생각해봐.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단점 그거를 묻고 답하는 방식. 요거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경우야. 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정답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요것에 비해 낮을 것 같은데요, 나는. 무슨 얘기냐?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건 특별한 어떤 특정한 항공유 아니겠어? 그래서 여기서 설명문으로 글을 쓸 제재가 될 만큼, 그쵸? 뭔가 유의미한 비교적 낯선 개념이어야 한단 말이야. 그게 기존의 항공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그래서 왜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 붙었는지는 핵심 오브 더 핵심일 거란 말이야. 제 말 맞나요? 이게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쵸?
생산 과정을 언급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교지에서 학생들한테 이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건 단계적으로 생산 과정을 서술하는 것은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물론 그래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런 게 가능할지라도 이것만큼 필수적이진 않단 말이야. 이건 필수적이잖아. 아니 여러분이 저 주제로 설명문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안 집어넣을 수가 있겠나요? 이게 빠진 이 글은요. 기존 항공유와 대비하여 서술하는 게 빠진 글은 단팥 빠진 단팥빵이야. 맞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나머지들은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그 지문을 보면 그런 게 나와. 이 기존 항공유와 대비하여 서술했다는 건 예를 들면 이 문단 처음 보세요. 지속 가능 항공유란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면서도 화석연료가 아닌 폐기물이나 작물 등을 원료로 생산된 연료이다 했으니까 대비하여 서술한 거 맞죠. 그럼 또 저 뒤에도 가보면 3문단 끝에도 가보면요. 자, 지속 가능 항공유는 화석 연료로 만든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가량 줄일 수 있다. 이게 답이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 그래 놓고 아마도 이런 종류의 주제, 화제를 다루고 있는 설명문이 필수적으로 다루었을 법한 내용을 1번 선지에다 빡 줬다. 이 얘기는 평가원이 여러분한테 서비스 해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고맙습니다 하고 바로 덥석 받아 먹어야 돼요. 자, 생산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거 없고요. 단점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지속 가능 항공유의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이게 명시적으로 딱 드러냈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5문단에서 뭔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거에 관련되는 거니까 이제 이제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환기가 됐다고 볼 수는 있을 텐데 그것을 시기별로 서술했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닌 거고요. 경제적 효과도 예를 들면 3문단 처음 부분 같은데 보세요. 지속 가능 항공유는 별도로 비행기를 개조할 필요 없이 기존 항공유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라는 내용 같은 것들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것이 뭐 국가별로 분석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어요. 따라서 1번을 답으로 고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됐죠? 자, 44번 갑니다.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하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유형이에요? 조건에 따라 표현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유형에서는 보세요. 이제 글을 마무리할 때는 자,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의 의의를 제시하자. 이게 이제 A 조건이라 치고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실천을 제한하는 내용을 쓰자. 이게 B 조건이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A 조건과 B 조건을 모두 지켰니? 1, 2, 3, 4, 5를 검토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요령도 설명드릴 테니까 자기가 그렇게 풀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 읽으면서 판단해도 괜찮아. 그런데 있잖아.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제시한 후로 돼 있어. 결국 이 얘기 뭐냐면 선지를 지금부터 5개를 보여줄 텐데 5개의 선지들이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될 거야. 첫 번째 문장은 요 A의 조건,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의 의의를 제시하는 문장이어야 하고 두 번째 문장은 학생들의 실천을 제한하는 내용이어야 해. 요 조건이란 말이야. 따라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문장을 보고 A에 만족하지 못한다. A에 합당하지 않다. 그럼 바로 그냥 제외를 해도 된다는 얘기. 실전 상황에서. 이해됐죠? 앞으로 항공편을 선택할 때는 비용보다는 환경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건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의 의의가 아니죠? 탈락. 뒤에서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한 비행기를 선택한다면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학생들의 실천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안타깝게도 요 둘이 뒤바뀌었어. 그치? 만약에 앞뒤 문장이 바뀌어 있다면 요게 적절한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 다시 한번 첫 문장이 A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1번은 그냥 탈락해도 괜찮아요. 이해됐지? 2번 갑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이 A에 해당되나요? 아니죠. 그죠?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비행기를 여행할 때 수화물의 무게를 줄여 환경을 위한 발걸음 동참. 이게 지금 수화물 무게 줄이는 거하고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하고는 긴밀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죠? 주제에서 벗어나 있는 장문이에요. 그럼 3번 선지 볼까요? 지속 가능 항공유의 혼합 비율을 더 높일수록 탄소 배출량을 더 많이 감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요 A의 조건에 해당되는 걸로 봐줄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환경을 위해 지속 가능 항공유의 혼합 비율을 점차 높여가는 거는 이거는 학생들의 실천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겠지. 학생들이 저걸 어떻게 우리가 뭐 마음 먹는다고 학생들이 실천을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자, 4번 갑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차원의 그 결단이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4번 많은 국가들이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에 동참한다면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A라고 볼 가능성이 있겠네.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어들 때 지구는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학생들의 실천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지속 가능 항공유의 사용을 확대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용의 의의라고 봐야 되겠지? 자,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되도록 탄소 배출량이 더 적은 항공편을 이용하면 어떨까? 이거는 학생들의 실천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하나 골라라 그러면 답이 5번이 되어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건 확률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보통은 이 문제 유형에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확한 적절한 답지를 만들면 대체로 길이 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대체로 제일 긴 것이 답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아지기도 합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경우 시간이 쫓겼을 때 44번이니까 막 거의 마지막에 풀 거 아니겠어. 그럴 때 길이가 긴 쪽부터 검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45번 문제.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에 기억-1이 있고요. 기억-2가 있습니다. 기억-1은요. 보세요. 운송수단별 탄소 배출량 해가지고 비행기가 탄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차가 제일 낮네요. 그죠? 자, 1번 선지입니다. 기억-1을 활용하여 그쵸? 비행기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고 기차가 가장 적다는 내용으로 이 안에서 그런 내용을 추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손실을 감수하고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1문단에 보강한다. 1문단에 보니까요. 스웨덴에서 2017년 즈음에 플리그스캄 운동이 일어났다.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의미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환경을 생각해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자는 것이다. 그럼 이제 그 배경으로 요 얘기를 이걸 가지고 이제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탄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1번 딩동댕 아주 적절한 자료를 찾은 거네. 자, 2번 선지봅니다. 기억-2번 이거네요. 이 자료예요. 그럼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 필요량 전망인데요. 2025년, 2030년, 35년, 40년, 45년, 50년 했는데 쭉 엄청나게 늘어나.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50년에는 56.125배가 필요하다. 점점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됐네요. 자, 지속 가능 항공유가 2050년에 2025년보다 50배 이상 필요하다는 내용. 맞네. 50배 이상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속 가능 항공유의 혼합 비율을 2050년에 70%까지 높이는 근거로 4문단에 추가. 이건 말이 이상한데? 자, 4문단의 내용을 보면요. 4문단에 자, 의무화하자는 국가 점차 늘고 있고 그래서 유럽연합은 뭐 어떻게 하고 2050년에 70% 높일 예정이야. 우리나라도 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런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 4문단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 항공유 혼합 비율을 2050년에 70%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필요량이 이렇게 증가한다. 말하자면 높이기로 하는 근거가 아니고 높이는 근거가 아니고 높이는 정책 결정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됐죠? 따라서 답을 2번으로 골라야 합니다. 사실 별로 어렵지 않잖아. 이 그 45번 문제는요. 생긴 게 무시무시해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상식적이고 기초적 논리적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디귿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 선지 봅니다. 디귿이 뭐냐면 자 작물을 지속 가능 항공유 원료로 사용하면 작물 재배로 인한 산림 훼손과 식량 부족 등이 우려됩니다. 폐기물은 이러한 문제는 없지만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물을
활용하는 방법과 폐기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둘 다 한계가 좀 있네요. 그죠? 미세조류, 이산화탄소 등이 원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3번 디귿을 활용하여 작물 원료의 사용이 산림과 식량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지? 여기 있네요. 산림 훼손과 식량 부족. 이 내용을 유럽연합에서 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게 된 이유로 이 문단에 추가한다. 이 문단의 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네. 그지? 유럽연합은 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의 사용은 규제하고 있다. 왜 그런지를 이걸로 설명해 줄 수가 있겠다. 딩동댕.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를 먼저 볼게. 기억-2와 디귿을 활용하여. 기억-2는 아까 이거였어요. 필요량이 엄청 늘어난다. 이런 거였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야. 그래서 지속가능 항공유의 예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그죠?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그러나 공급에 제약이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여 생산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 항공유의 공급 역량을 강화하려는 이유를 5문단에 보강한다. 5문단이 이제 그런 얘기, 아까 우리 얘기했었지만,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생산 기술 고도화하고 어쩌고저쩌고 역량 강화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점, 단점들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엮어서 5번 선지 가능하겠네요. 그죠? 4번은요. 기억-1과 니은을 활용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항공유, 니은을 활용하여 다른 운송수단 대비 탄소 배출량이 많은 비행기에, 자, 여기 상대적으로 비행기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았지. 근데 그걸 활용하여 다른 운송수단 대비 탄소 배출량이 많은 비행기에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 감축에 효과적이라는 내용. 자, 보세요. 2023년 우리나라 국제항공의 탄소 배출량이 약 2천만 톤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지속 가능 항공유를 1% 혼합할 경우 약 16만 톤 정도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대. 이거는 승용차 약 5만 3천 대의 1년간 탄소 배출량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1과 니은을 활용해서 다른 운송 수단 대비 탄소 배출량이 많은 비행기에 이렇게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 감축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여기서 도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 그래서 지속 가능 항공유의 친환경적 특징을 보여주는 근거를 3문단에 보강한다. 3문단이 친환경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강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2에 대한 이해로 잘못된 것이었어. 이거는 증가의 그 그래프는 혼합 비율을 끌어올린 데 따른 필요량의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70%로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더란 얘기야. 이해됐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화법과 작문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화작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는 1부, 2부, 3부, 4부, 5부를 통해서 수능 해설 강의를 모두 들은 것이 됐고, 예비 수험생도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 분석을 모두 다 끝내게 된 겁니다. 나누어서 끝인사를 할게요. 시험 본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글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문제가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출제된 편이기 때문에, 물론 문학이 좀 까다로운 지문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뭐 답은 비교적 그래도 고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더 좋은 그 시험, 유리한 시험이 되었었던 사람도 있을 테고, 반대로 또 좀 쉬웠던 것이 불리하게 작용한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효율적인 지원 전략을 짜서 자기가 대입에 그 총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고요.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고생한 스스로를 잘 다독여주는 겁니다. 고생 많았어. 나야 정말 고생 많았다. 나 잠깐만 좀 쉬자. 쉼표 한번 찍고 좀 숨 좀 돌리고 잠시 하고 싶었던 일도 좀 하고 주변 좀 둘러보고 그리고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좀 하고 이러면서 좀 지내보자. 다음 스텝을 밟아보자. 이렇게 일단 자기를 위안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십시오. 자, 예비 수험생의 경우는요. 지금 1, 2, 3, 4, 5부를 통해서 자기 안에
쌓인 내공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조금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야 하고요. 몰랐던 것이라면 눈을 뜨는 것이 적어도 한두 개는 분명히 분야별로 있었어야 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예비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하는데 밑바탕이 되고 큰 지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어야만 이 기출풀이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았고요. 고생해야 되는 예비수험생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1부부터 5부까지 열심히 강의 듣느라고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다음에 만나도록 하죠. 고생 많았어요. 안녕.